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김동수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약 1시간 동안 전립선 질환, 그리고 전립선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 제목이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나에게 맞는 방법인데요. 사실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 그중에서도 좀 더 축약된, 그리고 좀 환자별로 들으시는 분들별로 '이게 나에게 맞는 것 같다. 이 치료가 나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 걸 좀 더 추려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진료를 이렇게 저희가 환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소변이 예전처럼 안 나오는 것 같다. 점점점."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배뇨라는 증상 자체가 남자분들한테는 좀 자존심과도 연관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쉽게 "소변을 어떻게 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만 하고 저희한테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배뇨 관련된 증상들은 이것보다도 더 훨씬 다양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저희가 예를 들자면, 요렇게 뭐 자주 간다든지 갑자기 마렵다, 자다가 소변 때문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뭐 소변 줄기가 약하다,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지연된다, 뭐 소변이 나오다가 끊긴다, 힘을 줘야 된다, 남은 것 같다. 그리고 보고 나서도 끝나고 또 나오고, 그리고 소변을 봤는데 좀 불쾌한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느껴지시는데, 이런 다양한 소변 증상들을 저희가 사실 일일이 다 가능하면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보통은 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보셨을 텐데, 어 이 왼쪽에는 좀 소변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된 증상들, 뭐 못 참거나 참지 못해서 요실금 같이 소변을 보는 그런 증상들과, 실제로 배뇨를 할 때 소변 줄기가 나오거나 뭐 힘차게 나오거나 보고 나서도 남는 그것과 관련된 이런 배출 관련된 증상들로 저희가 나누는데요. 이런 증상들, 즉 소변이 이제 심장에서 만들어져서 방광에 모여서 나오는 이 증상들을 저희가 사실 통틀어서 하부 요로계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부 요로계라는 거는 이제 남녀 상관없이 방광, 요도, 이렇게 소변이 나오는 데를 얘기하는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전립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장기가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쪼끔 더 비뇨기과에 자주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전립선이 과연 필요한 장기인가인데, 네, 사실 전립선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정과 정액의 필수인 장기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골반 깊숙이 존재합니다. 이 방광에서 소변이 모이게 되는데, 방광의 출구 쪽에 있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돼 있고, 어 이쪽에 이 전립선에는 정낭과 사정관이 연결이 돼 있어서 올라오는 정액이 이런 정낭액과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전립선액과 합쳐지면서 이제 이 사정관을 통해서 사출이 되게 되는데, 전립선은 이제 나이,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증가가 되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커지게 되는데요.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소변도 잘 안 나오게 되고, 나오더라도 시원하지 않고, 이런 불편감을 아무래도 호소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양한 하부 요로계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전립선에 대해서 쪼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전립선은 남자에만 있는 장기입니다. 여자분들한테는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립선이기 때문에 분비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전립선액은 보통 저희가 사정을 할 때 나오는 정액의 한 20% 에서 30% 정도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립선액 내에는 이제 정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립선은 사정과도 연관성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사정을 하려면 이제 어 이 요도라는 공간에서 이 요도 바깥으로 이 통로가 형성되면서 사출이 돼야 되는데 전립선 이에 있는 평활근들은 사정을 하기 직전에는 수축을 하게 되면서 좀 사출을 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한 소변 이 사정을 하실 때 사실 소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관략근이 조이게 되면서 방광으로 가는 입구가 막히기 때문에 전립선은 이렇게 사정에도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이유 때문에 전립선 관련된 치료나 수술을 받게 되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정 장애입니다. 전립선은 또한 남성 호르몬과도 연관성이 깊은데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성 호르몬 자체는 전립선이 제대로 발달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남성 호르몬 자체는 사실은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어 전립선 내에 있는 5알파 환원 효소가 남성 호르몬을 이 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런 변형된 형태의 호르몬으로 바꿈으로써 변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남성 호르몬 활성화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은 이처럼 전립선이 나의 호르몬, 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비만같이 염증이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커지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사실 이미 전립선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으셔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편의상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용적인 표현이고, 이게 원래 시작은 전립선 증가증이라는 세포죠. 세포 조직학적인 검사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립선에 있는 이런 분비샘들이 마구마구 숫자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증가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그것 자체가 전립선이 커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립선 증식증, 이런 조직학적 표현과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표현을 같이 뭐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 이유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실 때 이런 나의 배뇨 관련된 문제들은 결국에는 전립선 비대증 하나만 치료하면 다 해결이 되지 않나요?"라는 믿음을 갖고 오시고, 저희가 이제 전립선에 대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많이 화를 내시기도 하는데, 이 이유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들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얼마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큰 원이 40대 남성분들이라면 이 중에서 아까 얘기한 조직학적인 전립선 비대증, 즉 세포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전립선 세포들이 마구마구 증식된 그런 전립선 증식증이 이 정도 분포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즉 전립선 자체가 커진 환자분들은 이 정도 분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소변이 나오는 출구, 저희가 보통 전립선 비대증의 문제가 방광이 나오는 길을 막음으로써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분포를 보게 되면 사실 전립선 외에도 요도 협착 같은 원인 때문에도 방광 출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불편해하는 하부 요록의 증상들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이 환자들 중에는 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전립선 증식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방광 출구 말고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 이런 어 다양한 범위를 저희가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하부 요렇게 증상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저희가 가장 얘기하기 편하고 치료하기 편해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더 많은 원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관 관련된 증상들은 뭐 과민성 방광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야간에 자주 소변담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나이랑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밤에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셔서 그런 야간 단뇨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뭐 식료학적 손상이 일어나거나 또는 당뇨나 노화로 인해서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서 배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 뭐 요로 뭐 배뇨에 문제 될 수도 있고 면역력에 문제도 될 수가 있는데, 요로 감염이 생길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뭐 요도통이나 빈뇨 이런 거 호소할 수가 있고요. 콩팥과 요관을 통해서 결석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석 또한 이런 문제를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될 경우에는 요도 협착의 발생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이 또한 배뇨를 망가뜨릴 수가 있고요. 뭐 전립선암, 요도암, 방광암, 요관암 이런 요로의 암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만성 골반 통증 증후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하부 요로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립선 치료를 하고는 있지만 전립선 치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전립선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저희가 같이 치료해야 된다. 거를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치료 방법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까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한 가지 치료 방법은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 비뇨의학과에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한테 가장 알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뭐 전립선에 대한 검사는 좀 내용은 좀 오래 걸 거서 그거를 좀 벗어나서 오늘은 직접 그냥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히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립선의 치료는 저희가 크게 나누자면 보존적인 치료와 뭐 약물적인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볼 게 보존적인 치료인데요. 보존적인 치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할까요?"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간혹 전립선 비대증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증상들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굳이 치료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지금 환자분의 현 상태, 전립선이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언제 필요할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요속 검사나 PSA 검사 그리고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 크기를 확인하고요. 이 과정에서 뭐 전립선 비대증과는 연관성이 없지만 만약에 전립선암 또는 요로의 암이 같이 보인다면 그것과 관련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약물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 없이도 저희가 사실은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하부 요록의 증상을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대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수분 섭취량의 변화입니다. 수분 섭취량은 결국엔 저희가 물을 마시는 것만큼 언젠가는 이제 소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야간뇨를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녁 시간대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고 낮에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소변량 자체가 소변 자체를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 물 섭취량도 좀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 뭐 커피나 술 뭐 사회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커피와 술은 마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둘 다 사실은 배뇨한테는 엄청난 적입니다. 카페인은 자극이 될 뿐만 아니라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계속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돼서 그 어 젊으신 분들 중에 좀 소변을 자주 간다는 분들은 사실은 카페인을 줄인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음료를 줄일 수가 있고요. 뭐 술은 어느 지방 가서도 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술 역시도 야간뇨의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고 술로 인해서 다른 위험 문제들이 크게 늘기 때문에 절주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좋은 습관 변화 중에 하나가 변비에 대한 해결인데요. 전립선이 아무래도 직장과 근처에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심해지는 것만으로도 소변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될 경우에는 소변 보는 것도 같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서 약 없이도 어느 정도 하부 요로의 증상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 보존적인 치료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이런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이제 치료가 안 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약물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알파 차단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그리고 포스포디에스트라제 5 억제제인데요. 용어 자체는 아실 필요는 없고 좀 더 간단하게 어떤 약들을 이제 처방을 받게 되실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 차단제는 아마 전립선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시든 가장 먼저 처방받게 될 약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통 취침 전에 많이 처방을 받게 되실 약인데요. 이 약은 전립선에 있는 근육들을 평활근들을 좀 이완시킴으로써 방광의 출구, 방광목이랑 전립선을 약간 확장시킴으로써 소변을 편하게 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보통 그 전날 밤에 드시게 되면 그다음 날 바로 효과가 나오는 아주 효과가 빠른 약이고요. 그리고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1 차적으로 저희가 간편하게 쓰는 약입니다. 다만 이제 이 약 자체의 어 최신 약들은 좀 덜한데 알파 차단제 중 쪼끔 오래된 약 같은 걸 보면 실제로 약이 전립선 비대증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을 같이 치료하는 것으로 적응증이 나와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알파 차단제들은 이렇게 확장 효과가 있는데 전립선뿐만이 아니라 혈관도 같이 확장하게 되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최신 약들은 그런 효과까지는 없지만 간혹 약 드시고 나서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심한 분들은 혈압 저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 발생하는 기립성 저하가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선택적인 알파 차단제, 즉 혈관보다는 전립선을 쪼끔 더 전립선에 쪼끔 더 작용하는 약을 선택하게 되면 쪼끔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넉넉치 않게 될 경우에는 뭐 수술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쪼끔 있습니다. 이런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 때문에 두 번째로 좀 많이 나타나는 장애가 바로 사정 장애입니다. 사정 장애는 어 이제 성관계를 하시게 될 경우 사정에는 도달을 하시게 될 텐데 정액 자체가 이제 요도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열린 방광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행성 사정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알파 차단제에 의한 사정 장애가 이런 역행성 사정도 문제가 있지만 사정관 자체를 쪼끔 이완시킴으로써 아예 사정액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게 쪼끔 밝혀져 있어서 뭐 지금은 아예 정액이 안 나오는 걸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차단제의 마지막 단점 중 하나가 장기간 복용하도 만약에 전립선이 너무 커지거나 또는 전립선의 저항을 이길 만큼 방광의 기능이 너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소변을 못 봐서 소변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1 차적인 약으로 저희가 잘 쓰지만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알파 차단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약이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있는데요. 아까 전립선의 기능 중 이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효소가 바로 이 5-알파 환원 효소인데 이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전립선에 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 약뿐만 아니라 탈모약으로도 좀 유명하죠. 아주 좀 작은 용량으로는 탈모에도 효과가 있고 쪼끔 더 높은 용량으로는 이제 전립선에 효과가 있는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장기간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전립선 크기가 어느 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 크기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변을 못 봐서 소변줄을 해야 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먹어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최소 6 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가 있고, 남성 호르몬의 이 효과를 억제하면서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성기능 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발기부전이나 성욕 저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좀 수술을 하기 어려워하고 좀 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이 약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채팅창에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전립선의 검사 중 하나 중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할 때 하는 검사 중 하나가 PSA라는 피 검사입니다. PSA는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저희가 전립선 암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 선별 검사 중 하나인데요. 이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약 쓴 것만으로도 PSA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립선 암 때문에 증가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이 약을 복용함으로써 PSA 수치가 정상처럼 보이게 될 수 있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전립선 암이 쪼끔 의심이 되는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약을 쪼끔 사용을 보류했다가 전립선 암이 없는 것을 좀 더 확실히 확인한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포스포디에스트레이트 네, 포스포디에스T5 억제제인데요. 어 발기부전 약으로 알고 계시는 약 중에 이제 시알리스라는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타달라필을 이 5mg 저용량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발기부전뿐만이 아니라 이 전립선 비대증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알파 차단제처럼 어 배뇨만에만 효과적인 약으로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 경한 이제 배뇨 장애랑 발기부전을 같이 치료하고 싶은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약을 쓰게 되는데,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보통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배뇨 장애랑 발기부전이 좀 같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어 이 한 가지 약으로 치료를 원할 때는 이 약이 좀 좋은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발기부전약과 마찬가지로 심혈관계에 문제 있는 환자들한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격한 혈압 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혈관계 문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심장 검사를 거치고 나서 심장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쓰는 게 안전하고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배뇨보다는 좀 그 발기부전도 같이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배뇨에는 좀 효과가 불충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보험이 안 되는 발기부전 치료제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돼서 경제적인 부담도 조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3 가지 약들은 저희가 흔히 이제 배뇨 증상이죠. 그 소변을 배출할 때 보는 증상들을 조금 치료할 때 쓰는 약들인데요. 하부 요로계 증상은 사실은 이 배출뿐만이 아니라 저장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배출 증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상들을 호소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약들을 보통 추가하게 되죠. 과민성 약도 추가하게 되고, 뭐 야간요에 대해서는 야간 그 항이뇨 호르몬도 추가하게 되고, 뭐 발기부전은 아까 얘기한 약들을 추가하는데, 마찬가지로 어 약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특정 환자에서는 결국에는 약물 치료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저희가 수술을 하냐? 저희가 지금 보여 드린 거는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제시하는 경우들인데요. 자, 이런 환자들에서는 수술이 좀 꼭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소변을 못 보시는 분들, 범담성 요실금이라는 거는 요실금 중에서 방광이 너무 가득 차서 넘쳐나는 그 소변량을 주체하지 못하고 요실금처럼 나오는 분들을 저희가 범람성 요실금, 즉 배뇨 장애가 심한 분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수술이 필요하고요. 반복적인 요로 감염이 있거나 방광결석이나 방광개실이 생길 경우. 방광결석은 이제 콩팥이나 요가에서 내려온 결석이 이제 요도를 통과하지 못해서 방광에 계속 쌓이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방광결석은 사실은 소변만 잘 보더라도 배출될 수 있는 결석을 배출을 못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폐색을 의미해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방광개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나가지 못해서 방광 내 압력이 올라감으로써 방광이 볼록볼록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치료에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전립선에서 이제 붉은 피가 날 때, 또는 이런 방광에서 소변이 나가지 못해서 이게 결국에는 압력이 그 위쪽 요관과 콩팥으로 이어짐으로써 결국에는 이 신기능 저하가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상부 요관의 문제로 이어질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뭐 대증 치료나 약물 치료의 효과가 좀 불충분하다고 느껴지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수술을 권유를 하는데요. 수술은 어떤 수술을 선택할지는 이제 환자분이 수술마다 생길 수 있는 침 수술마다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환자분의 건강 상태, 그리고 전립선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또한 수술마다 워낙 다양하고 수술 뭐 어려운 수술도 있고 쉬운 수술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집도의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선택지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술을 다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아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찾아보면 궁금해할 사항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게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 홀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워터젯이라는 이제 수압을 통해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인 아쿠아블레이션, 큰 전립선들 대상으로 하는 로봇 복강경을 이용한 단순 전립선 제거술, 어 전립선 결찰술로 많이 알고 있는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술이랑, 그리고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도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그렸는데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말 그대로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으로 들어가 전립선을 요렇게 깎게 됩니다. 깎음으로써 요도 길을 확장하기 때문에 소변을 좀 더 보기 원활하게 되는데요. 장점을 보면 경요도 전립선은 현재까지도 아직도 미국 뭐 유럽 전 세계 포함해서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술입니다. 아무래도 후에 나올 홀랩이라는 수술이 워낙 좀 어렵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전립선들은 어느 정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수술이 될 것 같고요. 전립선을 확 열어 버리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나서 이 배뇨 관련된 증상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많이 하는 만큼 그 안정성이 고려되는데요. 아무래도 수술 끝나고 나서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였다시피 방광 출구가 확 열리게 됩니다. 이 방광 출구가 사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가 유지가 되고 잘 닫혀져야 이제 사정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가 열림으로써 역행성 사정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혈뇨, 수술 부위 통증, 그리고 반복적인 그 요도 내 진입이 있을 경우에는 요도 협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80cc 보통 전립선 크기가 저희가 한 20 이상부터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그 이상 예를 들어 80 이나 100cc 이상 굉장히 거대한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수술을 여러 번에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전립선에서는 그 효과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광적출술 홀랩이라고 하는 수술인데요. 어 이전에 얘기했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는 다르게 이렇게 귤을 파내듯이 이렇게 전립선의 안에 있는 알맹이만 이렇게 도려내서 제거하는 수술이 될 거고요. 그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방광 안에 큰 덩어리가 남기 때문에 방광 안에서
요 전립선을 갈아서 체외로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다르게 긁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도려내기 때문에 전립선 크기의 제한이 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큰 전립선도 한 번에 빠른 시간 내에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입구를 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수술 끝나고 나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제거될 수 있는 전립선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어 단순 복강경으로 하는 단순 전립선 절제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 어 충분한 트레이닝을 통해서야 어느 정도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도 쪼끔 있고요. 그리고 경유도 전립선과 마찬가지로 방광목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역행성 사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마 수술 중에서 혈뇨와 통증이 가장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방광 내에 있는 조직들을 다 제거할 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광 손상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가장 유연한, 그러니까 크기와 관계없이 저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경요도 수술이긴 하지만 그냥 그 정도 좀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수술입니다. 또한 수술 끝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좀 복압성 요실금을 호소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주변에 전립선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 일부가 아마 이 홀랩 수술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일시적입니다. 보통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될 경우에는 뭐 길게는 6 개월 이내로 어느 정도 호전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요실금이 무서워서 홀랩 수술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인데요. 아마 로봇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좀 설명드리면, 여기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초음파를 실제로 보면서 이제 집도의가 "나는 여기서부터 전립선을 이렇게 절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강력한 높은 수압의 물이 분사가 되면서 자동으로 전립선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깎게 되는 수술이라고 봅니다. 어 하지만 아무래도 단점이 깎기만 하고 이 지혈은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지혈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수술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살펴보게 되면 초음파랑 실제로 로봇이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절제 범위를 좀 정할 수가 있고요. 100% 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전 수술보다는 쪼끔 더 높게 사정 기능을 좀 보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 제한이 없다는 것도 한 가지 큰 장점이고요. 또한 어 개복을 하지 않는 아주 최소 침습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수압을 통한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혈하는 데에서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다시 좀 전기 소작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지혈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좀 비용이 비싼 수술이라 이런 비용적인 부담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아예 로봇을 이용한 수술인데요. 저희가 이제 로봇 단순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전립선인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수술입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방광을 열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방광을 지나가지 않고 아예 전립선 앞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립선을 이렇게 방광목 쪽으로 열어서 전립선을 제거하고 다시 절개한 데를 어 봉합한 이후에 이제 주로 팔과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아주 큰 전립선 때 저희가 사용하는 수술 방식이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전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요도라고 해당했던 부위를 그냥 절개하거나 아예 다시 같이 제거하게 됐는데, 아까 얘기한 수술 방법 중 전립선 앞쪽으로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요도를 어느 정도 보존을 하면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정 기능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큰 전립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요실금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서 어 그렇게 걱정을 하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늘 소개해 드린 수술 중에서도 가장 긴 수술 시간과 가장 침습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을 할 때는 로봇 복강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에 상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만큼 입원 기간 그리고 출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이라는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방법들은 일명 시술이라고 저희가 일컫는 방법인데요. 사실 수술과 시술을 이 경계 짓는 특정한 어 저 그 경계가 있는 거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국소마 치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좀 시술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전립선을 묶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묶는 거는 아니고 양쪽 전립선을 이렇게 위로 쭉 당기고 나서 이 특이 결찰사를 이용해서 호치키스처럼 삽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쪽 끝은 전립선 밖, 한쪽 끝은 전립선 내부에 이제 걸치게 됨으로써 전립선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전립선 요도를 좀 확장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 수술과 다르게 통증이 좀 적고 그리고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치키스 같은 결찰사를 이제 쏴서 시행하는 비절개 수술이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고 뭐 출혈이나 이전에 있었던 발기부전이나 뭐 사정장애 같은 게 아주 최소화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주 큰 전립선한테는 시행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결찰사를 여러 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전립선 모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중엽이 너무 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을 찌를 경우에는 이제 장 손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환자들한테만 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전신 마취가 좀 어려운 그렇게 크지 않은 노인 환자들한테 국소 마취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게 이 수증기를 이용한 경우도 전립선 절제술인데요. 마찬가지로 절개를 하지 않고 전립선을 따라서 이렇게 수증기를 분사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아주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립선이 점차점차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를 이용한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 결찰술과는 다르게 남는 이런 실들이 없어서 어 맛 어느 정도 좀 그런 실에 의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은 하지만 어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은 이 수증기가 전립선 내에 들어가고 나서 그 효과를 갖게 되려면 최소 한 1 개월에서 최대 3 개월까지 걸리게 됩니다. 물론 장점은 국소 마취로 할 수가 있고 한번 이 수증기를 쏘는데 한 10초 정도 걸려서 수술 자체는 뭐 10분 내로 끝나고 전립선 목을 확 여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사정 기능이 어느 정도 보존이 가능합니다만 효과가 좀 오래 걸립니다. 일 주일 정도는 소변줄을 갖고 돼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 기간만 좀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어 굉장히 소변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정 기능도 보존하고 싶은 적당한 크기의 전립선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괜찮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원으로 오시는 이런 다양한 배뇨 증상들을 저희가 하부 요로계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부계 요로 하부 요로계 증상은 전립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에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뿐만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현재 전립선에 대해서는
약물, 수술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담을 받고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 채팅창에 어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이 사실은 좀 남성분들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좀 오히려 여성분들이 많아서요. 뭐 괜찮습니다. 여의 어차피 하부 요렇게 증상에 대한 치료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한 거라 용인 곰돌이 님의 질문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어머니께 소변이 갑자기 나올라 하면 미라빅을 드시고 소변을 자주 보시면 베시케어라는 약을 드시라고 하던데 매번 번거로워서 두 가지 약을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 소변이 갑자기 나오면 소변을 자주 보시면 사실 이제 미라빅은 아마 미라베그론이라는 약을 얘기하는 것 같고 베시케어라는 약은 이제 솔리페나신이라는 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자는 이제 아마 베타 3 수용체 작용제고 후자는 이제 항콜린제인데 둘 다 사실은 이제 배뇨를 억제시키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보관 증상들을 억제하는 약들을 위한 과민성 방광약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을 같이 보통 써도 되고요. 사실 이 소변이 갑자기 나오려고 하는 증상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모두 보관 증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가지 약만으로도 조절이 된다면 미라빅이든 베시케어든 같이 사용하면 좀 좋고요. 연세가 좀 있으시다면 사실은 이제 베시케어 같은 이제 항콜린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인지기능 장애가, 그러니까 항콜린제를 많이 쓰게 될 경우 인지기능 장애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장애가 없이 한 가지 약만으로 조절이 안 된다면 당연히 두 가지 약을 다 써야 되고요. 한 가지 약만으로도 줄여도 증상이 해결이 된다면 한 가지 약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어 두 번째는 나날이 좋은 날 님이신데 질문이 "반갑습니다. 저는 50대 여성인데 요의가 있어서 새벽에 종종 한두 번 깨요. 매일 그렇지는 않고 일 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자기 전 화장실을 갔는데 새벽에 못 참아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많이 불편한데 다시 잠들기도 힘들고 노화 때문에 그런가요?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이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야간요인데요. 야간요가 사실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장 콩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심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아마도 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저희가 원래 밤에는 콩팥이 안 만들어지게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호르몬의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럼으로써 밤에 소변이 계속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이게 밤에 방광이 가득 차서 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많이 힘드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배뇨일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야간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많은지 확인을 하고 나서 항이온 호르몬제 같은 약물을 쓰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약을 쓰는 게 좀 무서우시다면 대표적으로 야간에 드시는 물을 쪼끔 줄이신다든가 또는 이제 수면 환경을 쪼끔, 예, 단순히 수면 문제만으로도 야간요가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수면 환경을 좀 개선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새벽에만 국한된 요의가 아니라 낮 시간대 동안에도 소변을 자주 보셔서 문제가 있다면 과민성 방광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에 대한 치료를 같이 동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분들 질문에서 남자분들 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훈이 형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초음파 검사를 한다면 검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검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복 상태여야 하는 건가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검사는 이제 초음파 검사와 배뇨를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니까 요속 검사 그리고 피 검사 그리고 설문지 검사 등을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전립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반 깊숙이 있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보기 위해서는 일명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저희가 직장을 통해서 초음파를 삽입을 해서 전립선을 직접 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 뭐 석회화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소변을 잘 보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속 검사를 통해서 뭐 최고 요속, 뭐 소변량, 배뇨량, 잔뇨량을 확인하기도 하고, 뭐 PSA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염증이 없는지, 전립선 암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이외에도 뭐 배뇨 일지나 그리고 뭐 IPSS 같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같은 설문지를 통해서 전립선 증상들을 저희가 파악하게 되고요. 전립선 크기, 환자분이 호소하신 증상의 불편도, 그리고 환자분이 어디까지 치료를 원하는지를 저희가 따져서 치료 방법을 보통 이제 제시를 드려야 되는데요. 뭐 꼭 공복 상태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항문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보통 관장을 조금 할 필요는 있고요. 피 검사 같은 경우 뭐 만약에 당뇨 검사나 남성 호르몬 검사가 동반됐을 경우에는 피 검사 때문에 공복 상태를 검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0대 초반인데 ISU IS4U 님 질문인데요. 40대 초반인데 1 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아픕니다. 아마 PSA 검사 같은데요. PSA 검사 받아 봐야 할까요? 어 저도 40대 초반인데 1 시간 이상 앉으면 아픕니다. 사실 우리 어 몸은 노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근육이 좀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이 40 대, 50 대부터 어느 정도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평생 이제 살아갈 때 필요한 근육량이 이제 이 40, 50 대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40대 남자분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뭐 근무 때문에 앉아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어 충분한 휴식 시간과 가능할 때는 어느 정도 운동 좀 동반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PSA는 뭐 40대 때 처음 검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쪼끔 더 어 저희가 이제 암 걱정하는 건 쪼끔 더 높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는 좀 더 이제 이후에 하게 되고, 40대 때는 이제 처음 이제 소변 보기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거에 대한 검사를 할 때는 보조적으로 PSA 검사를 하면 환자분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4566 번님. 4566 번님 질문입니다.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 검사 결과 29 그램이라며 처방약과 함께 주사 2대를 맞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 동영상 수십 개를 찾아봐도 주사제 얘기는 없는데요.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물 중에 주사제도 있나요? 어 주사제는 어떤 거를 마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 남성 호르몬 제제를 맞았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남성 호르몬 제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남성 호르몬 검사를 직접 하고 남성 호르몬 저하증의 증상이 있을 경우 저희가 처방을 드리는데요. 정확히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뭐 전립선 검사를 하면서 생기는 뭐 예를 들어 요로 감염이 생겼을까 봐 그와 관련된 주사를 한 건지, 또는 전립선 검사에서 전립선 염이 의심이 돼서 그에 대한 항생제 치료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직접 약이 어떤 건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 관리를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사실은 노화를 통해서 변화된 전립선은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변화된 전립선을 저희가 계속 갖고 가야 되고요. 약을 통해서 전립선을 줄이더라도 증상이 쪼끔 호전되는 거지, 이게 이전 20대 때의 젊은 전립선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압록강 칠백리 순정님.
안녕하세요. 전립선 비대증은 약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하나요? 처음 44 그램에서 2년 먹고 28 그램으로 줄었습니다요. 참고로 전 60대 중반입니다. 사실 전립선 비대증 약은 증상이 없으시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60 대라고 하시니깐 60년 동안 전립선과 방광이 이제 배뇨를 이제 배출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이 방광을 갖고 적어도 30-40 년은 더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전립선 약을 이제 드시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방광은 나이로 인해서 계속 노화가 지속이 될 텐데, 저희가 젊어지는 거는 아니니까 가능하면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약 유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사실 44 그램에서 28 그램까지 줄어들었으면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고, 어 지금 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다면 어느 정도 약을 끊어 볼 수는 있는데요. 그전에는 뭐 IPS 점수나 요석 검사를 좀 사전에 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따로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간도 좀 지난 것 같아서요. 일단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주절주절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비욘디 채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환자분들도 꼭 자신에 맞는 치료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